중국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덮쳤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벽처럼 옆으로 쏟아지고 성인이 두 팔로 나무를 감싸 안아도 몸이 공중에 떠오를 정도의 강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자연의 분노를 목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방제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긴급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 건축 컨설팅 업체에서 구조 안전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올해 40살이 되었네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0년도 넘은 기억이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때의 추억들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8살이던 1985년 아버지께서 주한미군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쳐 그 작은 나라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아 대륙 끝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 그곳이 제 인생을 바꿀 곳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질서정연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낯선 저희 가족에게도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본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설. 현장들이 미국의 큰 도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용산 근처의 미군 숙소에 배정받아 살게 되었어요. 주변에는 미국인 가족들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저희가 진짜 한국을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명동의 복잡한 거리, 남산의 아름다운 전망,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공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고궁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경복궁이었어요.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거대한 기와 지붕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복잡하면서도 질서 있는 구조에 어린 마음에도 감탄했습니다. 서양 건축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와 철학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건물 구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채시고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셨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처마의 곡선미,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까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제 안의 건축에 대한 씨앗을 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미군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에 다녔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국인 선생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한국어 기초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기호처럼 보였던 한글이 점차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변해가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어린 제게도 명확하게 이해되었어요. 학교 근처에는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들러 떡볶이나 어묵을 사 먹곤 했어요. 상인들은 처음에는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더 많은 양을 주시거나 가끔 서비스로 군만두를 하나 더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외국인 소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저는 그렇게 하나씩 경험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한옥마을로 이사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며 선택하신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천장과 마루바닥, 온돌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금세 그 지혜로운 구조에 매료되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한옥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건물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옥에서의 생활은 제게 질서와 예의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어른들께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는 예절, 식사 전후로 하는 감사 인사까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었죠.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 의식과 예의범절이 제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해에는 태풍을 경험했어요.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학교가 며칠간 휴교했고 우리 가족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때 본 한옥의 견고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백 년 된 목구조가 현대 건물보다 더 단단하게 태풍을 견디는 모습이 신기했죠. 이웃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음식을 나누고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함께 도왔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빛나는 공동체 정신, 그것이 제게는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5년간의 한국 생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임무가 끝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저는 우리 한옥의 마루에 앉아 그동안의 기억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독특한 건축 양식,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까지. 어린 나이에 접한 이 경험들이 훗날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죠.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였어요. 전쟁 이후에 가난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활기차고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 읽고 한인타운을 방문해 음식을 먹으며 향수를 달랬어요. 특히 한국의 건축에 관한 책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뻤죠. 경복궁과 창덕궁, 불국사 같은 전통 건축물의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건축이 제 직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1995년 여름,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견고했으니까요. 뉴스 화면 속 무너진 건물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5층짜리 건물이 마치 종이처럼 접혀 내려앉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살던 시절 자주 갔던 백화점들을 떠올렸어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 활기차게 쇼핑하던 사람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지하식품관, 옥상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의 모습까지. 그러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부실 공사와 안전 불감증이라는 보도를 들었을 때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아무도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먼 나라의 뉴스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가까운 일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역사 선생님을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들어주셨고 건축물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나눠주셨어요. 그 대화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물이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죠. 그날부터 저는 건축과 구조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고등학교 진로 상담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건축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 관심사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방과 후에는 지역 건축사무소를 방문해 실제 건축가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예쁜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기능, 환경까지 고려하는 복잡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에 지원할 때 저는 주저없이 건축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입학 에세이에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삼풍백화점 사고가 제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썼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저의 한국 사랑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셨습니다. 대학에서의 첫 해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이론과 실습, 설계와 구조 계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사고를 떠올릴 때마다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겼어요. 제가 배우는 모든 것이 언젠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매년 삼풍백화점 사고 기념일에 작은 추모 행사를 개최했어요. 건축학과 친구들에게 이 사고를 알리고 건축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교수님들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이런 비극적 사례를 통해 미래의 건축가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구조 안전성을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건물이 어떻게 하중을 견디는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논문 주제로는 한국과 미국의 건축 안전 기준 비교를 선택했어요. 연구를 위해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한국에서 개선된 건축법과 안전 규정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국제적인 건축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역할은 다양한 국가의 건축물 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건축 문화와 기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 한켠에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국제 건축 컨설팅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전 세계 다양한 건축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 공식 직함은 구조안전 분석가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사 초기에는 주로 북미와 유럽 지역의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서구 건축의 전통과 현대적 기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어요. 고층 빌딩, 대형 경기장, 교량 등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건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일은 정밀함을, 이탈리아는 미학을, 스칸디나비아는 실용성을 중시했죠. 일할수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건물이라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화려한 외관이나 혁신적인 설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제가 프로젝트를 대하는 기본 자세가 되었어요. 입사 5년 차에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초고층 빌딩 안전성 평가였어요. 그곳에서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건축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열대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건축적 해결책,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싱가포르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었습니다. 태풍과 홍수에 대비한 배수 시스템,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화재 발생 시 대피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안전이란 단순히 튼튼한 구조물을 넘어 종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점차 더 다양한 국가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일본의 지진 대비 건축 기술, 칠레의 내진 설계 시스템, 네덜란드의 홍수 방지 구조물까지 각 나라마다 자국의 환경에 맞는 독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국가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화려함보다는 생존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히 건물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건축가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현지 관행과 국제 표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곤 했어요.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재난 후 건축물 평가 및 복구팀에 합류했습니다. 지진, 허리케인, 홍수 등 자연재해 이후 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제게 큰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었으니까요. 특히 IT 지진, 필리핀 태풍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일했을 때는 건축이 얼마나 생명과 직결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제 건축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한 필리핀 여성은 태풍 속에서도 견뎌낸 작은 집 덕분에 가족 전체가 생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견고한 기초와 지붕 구조 덕분에 강한 바람을 이겨냈다고 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축의 본질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방식은 종종 회사 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동료들과 달리 저는 항상 안전성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제 원칙을 지켰어요. 삼풍백화점 사고의 기억은 제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 중 하나는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이었어요. 같은 안전 기준이라도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유연한 구조가 중요했지만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에 견디는 견고함이 필요했어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안전 원칙을 적용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2년 차에는 연구개발부서로 자리를 옮겼어요.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을 안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재료, 스마트 건축 기술, 모듈러 공법 등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제 역할은 이러한 혁신이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글로벌 안전 표준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연구하고 더 나은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 정말 다양한 나라의 건축 문화와 기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 한켠에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경험과 삼풍백화점의 교훈이 자리하고 있어요.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것을요. 작년 가을, 우리 회사는 중국 전역의 건축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았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건물이 세워졌고 이제 그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컸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건설 시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중국 베이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광활한 도로와 광장,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지 담당자들은 자국의 건설 속도와 규모를 자랑했고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조사 현장은 베이징 외곽의 새로운 주거 단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하지만 건물 내부 구조를 검사하기 시작하자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벽면을 가볍게 긁었을 뿐인데
시멘트가 가루처럼 떨어져 내리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이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기둥 내부를 조사할 때 일어났어요. 내구성 테스트를 위해 몇몇 지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 상태를 확인했는데 철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플라스틱 조각과 건설 폐기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지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현지 기술자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런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건설 일정과 비용 절감 압박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될 건물인데도 말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상하이 근교의 새로운 상업지구로 이동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 지역은 중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기 배선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방화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비상 탈출로가 부족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요소들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고층 빌딩의 유리 외벽 시공 방식이었어요. 강풍에 견디기 위해 특수 처리된 견고한 유리를 사용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유리가 사용되었고 고정 장치도 부실했습니다. 약한 태풍에도 유리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지적하자 담당자는 태풍이 자주 오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며 넘어갔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3주 동안 중국 전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이런 부실 시공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임을 깨달았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이 희생되고 있었어요. 더 많은 건물을 더 빨리, 더 저렴하게 짓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그 결과는 잠재적인 재난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부실, 시공과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말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건물들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의 최종 보고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조사한 건물 중 70%가 국제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시급한 보강 작업과 안전 점검 체계의 개선을 권고했어요. 이 보고서를 현지 담당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른 채 일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딜레마를 안겨주었어요. 전문가로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건설 산업은 너무 거대하고 그 관행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었어요. 한 사람의 외국인 컨설턴트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자세하고 정직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중국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우리 팀에 새로운 인원이 합류했습니다. 왕 부장이라는 중국인 건축 전문가였어요. 그는 베이징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를 영입했다고 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매우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왕 부장과의 협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회의 시간에 그는 자주 중국의 5천년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같은 고대 건축물부터 최근의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상하이 타워 같은 현대 건축물까지.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항상 건축의 최첨단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축도 중국이 최고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의 애국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자부심이 종종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중국 문화를 모방했을 뿐이라고 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발전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제가 한국에서 자란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최근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건축법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안전 점검 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왕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라고요. 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모방한 것뿐이며 진정한 혁신은 없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건설 시장은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년 동안 한국이 10년 동안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건물을 짓는다고 자랑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건축이 단순한 규모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어요. 안전, 내구성, 환경 영향,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축물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여준 급속한 성장에는 우려할 만한 점들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도시가 작고 건물들이 중국만큼 웅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건설 회사들이 중국에서 일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제가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건축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안전한지, 그리고 중국의 부실 공사 문제를 직접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충돌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을 택했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이후로도 왕 부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안전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항상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의 주장은 대체로 같았습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특별해서 서구의 기준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중국만의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것은 그가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심각한 부실 공사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벽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현실, 철근 대신 쓰레기가 채워진 기둥들,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항상 변명을 찾았습니다. 특정 사례일 뿐이라거나 서양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 제가 한국의 지진 대비 건축 기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드문 한국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는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왕 부장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그런 것에 투자할 여유가 있겠지만 중국처럼 큰 나라는 모든 지역을 똑같이 관리할 수 없다고요. 양적인 성장이 우선이며 점차 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태도에 실망을 느끼면서도 저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하게 되기도 했어요.
왕 부장은 제가 중국을 폄하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단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프로젝트 말미에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어요. 우리는 가장 시급한 안전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는데 합의했습니다. 왕 부장도 일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였어요. 제가 떠나는 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중국에 오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때는 중국이 세계 건축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 부장의 자존심과 애국심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가리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건축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더 뛰어나다는 경쟁보다는 모든 나라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중국 프로젝트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달 후 태국 북부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는데 태국 치앙마이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여러 건물이 붕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지진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자세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붕괴된 건물들 중 대부분이 중국 건설 회사들이 시공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지어진 중국 투자 호텔, 쇼핑몰, 아파트 단지 등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했어요. 반면에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들, 특히 태국 현지 업체나 일본, 한국 기업이 시공한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중국에서 본 부실 공사 현장들이 떠올랐어요. 가루처럼 부서지는 시멘트, 철근 대신 쓰레기를 넣은 기둥들. 그때 본 문제점들이 실제 재난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인명 피해였어요. 지진 발생 시간이 이른 아침이어서 호텔과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즉시 회사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가 최근 중국 건설업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중국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문제점들, 특히 내진 설계의 부재와 저품질 자재 사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더 강력하게 경고했어야 했다는 자책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왕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그의 목소리를 회의실에 틀었어요. 왕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상치 못한 강진 때문이며 어떤 건물도 그런 충격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중국 건설사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들은 왜 상대적으로 멀쩡한지, 규모 6.3의 지진은 현대 건축 기준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왜 중국 건물들만 무너졌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왕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현지 조건이 달랐을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테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왕 부장의 변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붕괴된 건물들은 기본적인 내진 설계조차 적용되지 않았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필요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철근의 양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일부 건물에서 발견된 가짜 자재였습니다. 내진용으로 표시된 특수 강철 대신 일반 금속이 사용되었고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속여 판매된 저품질 혼합물이 사용되었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어요. 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 왕 부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는 여전히 중국 건설업계 전체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처럼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업체들의 문제라며 중국 정부가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에서 진정한 반성이나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 지진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되는 어린아이,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노인,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 작업. 이 모든 고통이 제대로 된 건물만 지었어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건축가로서, 안전 전문가로서 제가 더 강력하게 경고했어야 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는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재건 자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현장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왕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경쟁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건축 강국이 되고 싶다면 규모와 속도보다 안전과 품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신념을 고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켰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니까요. 태국 재건 프로젝트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간 현지에 머물며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새로운 건축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에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서 온 재난 대응 전문가들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방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어요. 글로벌 재난 대응 건축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각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건축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례를 깊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조사한 것은 한국의 지하철 환기 및 방제 시스템이었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한국은 지하 공간의 안전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기 제어 시스템, 비상 탈출로 설계, 내화자재 사용 기준 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아직도 구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초고층 빌딩 내진 기술을 조사했어요. 부산의 한 초고층 빌딩에 적용된 스마트 댐퍼 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상쇄하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순수 한국 기업의 자체 개발품이라는 점이었어요. 왕 부장의 말처럼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전체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가 건물의 상태, 집안 변화, 기상 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은 미국의 많은 도시들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어요. 한국의 건축법규와 안전점검 시스템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건물이 정기적인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고 결과는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했어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투명성과 책임성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주거용 건물에 적용된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첨단 화재 감지 시스템과 대피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최근에는 지진에 대비한 보강 공사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는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비극적 경험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은 교훈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았던 모습과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여전히 발전 중인 나라였고 많은 건물들이 빠르게 지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안전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변화와 발전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연재해가 빈번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비에 이렇게 철저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예방적 접근법의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였어요. 이런 접근법은 제가 항상 옹호해온 것이었고 한국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 건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왕 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한국은 많은 면에서 중국은 물론 미국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 안전과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깨달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회사 내에서 한국의 건축 기술과 안전 시스템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동료들 역시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워했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미국 도시들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저에게 이 연구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개인적인 의미도 컸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 신념을 더욱 강화해 주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왕 부장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여전히 자국의 방식을 고수하겠지만 적어도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건축이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분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아침 평소처럼 뉴스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강풍 주황색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속 165km의 강한 폭풍이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수많은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마치 종이처럼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신축 건물에서 벽체가 무너지고 기둥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이번 태풍이 예상보다 강했지만 건물 피해가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고 보도했어요.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들에서 구조적 손상이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중국 프로젝트에서 보았던 부실 공사 현장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법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대피 훈련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신축 건물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여 건물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연구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이 두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알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재난 대응과 안전 시스템에 관한 한국의 노하우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건축공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었고, 일부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배웠던 한국어는 거의 잊어버렸지만 다시 배우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대표를 찾아가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1년간의 휴직을 요청하고 한국에서 건축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도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복귀 후 새로운 역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둘 되살려 보았어요. 한옥의 마루에 앉아있던 느낌, 시장에서 맛보던 음식들의 맛,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따뜻함까지. 이제 40이 된 제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학업을 넘어 어떤 의미에서는 귀환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았어요. 경복궁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한복을 입고 방긋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들까지. 그 사진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건축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경험한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저를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이틀 전, 저는 왕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으로 떠나 건축을 더 공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중국의 태풍 피해 상황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언젠가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 안전한 건축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의 답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2주일 후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어요.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아닌 전문가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제가 배우게 될 것들, 경험하게 될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카고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안전, 그리고 희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울 지식과 경험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건축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니까요. 한국은 이제 제가 기억하던 그 시절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안전하며 따뜻했죠. 그리고 그 따뜻함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철학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요.